자, 이번 시간은 지역사회 복지 추진 체계 중에 우리가 앞선 시간에 전담 공무원도 받고 또 그런가 하면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또 사회복지사업부는 지역사회 복지협의체에 대해서도 봤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사회복지사업법 규정에 근거한 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협의회도 함정으로 또는 독립문제로 이게 자주 다뤄지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회복지협의회를 보면 거기에 사회복지협의회 정의, 성격 쭉 나와 있는데 거기를 한번 우리가 보셔야 됩니다. 한번 거기 보면은 사회복지협의회는 사회복지에 관한 조사 연구와 각종 복지사업을 조성하고 각종 사회복지사업과 활동을 조직적으로 협의 조정하며 사회복지에 관한 국민의 참여를 촉진시킴으로써 사회복지 증진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에 근거하여 설립한 단체이다. 어떤 근거 규정은 문장이 길다 보니까 본론이 사라져버렸습니다만은 어쨌든 이 근거법은 사회복지협의회의 근거법은 바로 사회복지사업법이라는 거 먼저 줄쳐놓으시고 오른쪽에 보시면 사회복지협의회는 민간단체나 지역사회의 복지에 관심이 있는 관심이 있는 민간단체나 개인의 연합체이다. 거기다 줄을 쳐놓으시고 또 그러면 거기 밑에 보시면 사회복지협의회의 성격이 쭉 나와 있지요. 성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마음 편하게 쭉 보시되 2번 개별 클라이언트를 상대로 서비스를 직접적으로 제공하는 기관이 아니라에다가 액센트 주면서 이건 직접적 서비스 제공 기관이 아닙니다. 사회복지협의회. 우리가 보면 사회복지 실천에 있어서 직접적 서비스, 간접적 서비스라고 하는 것은 클라이언트와 직접적 접촉을 통해서 서비스가 제공되면은 직접적 서비스 기관 또는 직접적 서비스 제공이라 하고 직접적인 만남이 없이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으면 간접적이란 말을 붙이지 않습니까? 사회복지협의회는 직접적 서비스 제공 기관이 아니라 간접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원기관이다 라는 데 액센트를 두시고 이건 간접적 실천기관입니다. 사회복지협의회는 간접적 실천기관이다. 다음에 3번 젤로 윗줄에 있는 것은 또 다른 표현이 되겠습니다만은 사회복지협의회는 지역사회에 존재하는 자원의 동원과 활용을 위하여 각종 기관, 시설, 개의를 연락 조정하는 민간단체이다. 젤로 위에 보면은 2번에 민간단체나 개인의 연합단체이다 이렇게 한 것처럼 다시 3번에 민간단체라고 지역사회의 복지에 관하여 관심이 많은 개인, 기관, 단체 등을 연락 조정하거나 또는 그들을 연결짓는 민간연합체의 의미를 갖습니다. 민간연합체의 의미를 갖는다. 또 사회복지협의회는 지역사회 조직의 가장 대표적인 기관으로서 자 그건 좋습니다. 가장이란 말은 너무 액센트 주지 마시고 연맹의 형태를 띠고 지역사회 조직의 모든 기능을 수행하며 사회행동에 참여한다. 6번에 보시면 사회복지협의회의 생명은 민간의 자주적 참여, 민간연합체로서 자주적 참여를 생명으로 한다. 민간연합체로서 자주적 참여를 생명으로 한다라는 것을 알아주시고 역시 7번도 역시 마찬가지로 7번, 3번 그리고 제일 위에 있는 2번 이렇게 연결시켜 보시면 민간연합체란 말을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9번도 역시 민간단체란 말을 또 반복하고 있지요. 이런 말들을 위해서 특징으로 줄을 쳐놓으시면 됩니다. 다음에 사회복지사업법 법적 근거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를 보면 사회복지협의회 설치가 나와 있습니다. 자 거기다가 별표해서 출제 대비하시면 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회복지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국 단위의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중앙협의회라고 그러죠. 시도 단위의 시도사회복지협의회 시도협의회를 두며 필요한 경우에는 시군구 단위의 시군구사회복지협의회를 둘 수 있다. 자 여기가 바로 출제 영역이 되겠습니다. 지역사회 복지에 관심이 많은 기관이나 단체나 민간의 연합체로서의 사회복지협의회는 연맹의 형태를 띠면서 중앙협의회로서 한국사회복지협의회 그리고 시도 단위의 협의회로서 시도사회복지협의회는 반드시 두어야 합니다. 그러나 시군구 사회복지협의회는 필요에 따라 둘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것이지 반드시 두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사회복지협의회에 대한 문제가 나올 때 사회복지협의회는 중앙, 시도, 시군구 단위로 설치하여야 한다.
틀린 것이 되겠습니다. 시군구 협의회는 설치할 수 있는 재량행위로서 규정되어 있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밑에 있는 시군구 단위의 시군구 사회복지협의회는 둘 수 있다. 거기다가 액센트를 두어서 출제에 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거기 보시면 사회복지협의회는 그 법적 지위를 사회복지사업법에 근거한 바로 사회복지법인에 준해서 인정하지만, 사회복지법인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복지법인이랑 법제로에서도 배우겠습니다만, 사회복지법인은 그 운영에 필요한 재산을 소유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사회복지법인의 지위를 갖고는 있지만, 여기 보면은 중앙협의회, 시도협의회, 시군구협의회는 이 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으로 하는데 적용하지 않는 것은 뭐냐면 필요한 재산이 없어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회복지법인으로서 지위를 인정받지만 그러나 재산이 없어도 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사회복지협의회의 원칙이 나와 있네요. 사회복지협의회는 지역사회복지에 관심이 많은 개인, 기관, 단체의 민간연합체로서 중앙협의회, 시도협의회, 그리고 시군구협의회로 있는 것처럼 연맹 형태로 구성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지역사회 주민들의 복지 욕구 충족, 주민 참가, 전문성, 민간성, 공사협력, 또 사회복지협의회라고 하는 것은 지역사회 복지에 관심이 많으니까 지역사회마다 개별성의 원칙이, 지역사회마다 자기결정의 원칙이 이렇게 적용되거든. 지역적합성, 개별성의 원칙이 적용되거든. 지역적합성도 있어야 됩니다. 옆에 작은 글씨는 놔둔다 하더라도 거기 보면 민간성은 당연하지요. 사회복지협의회는 민간단체니까. 그래서 지역 주민들의 복지 욕구 충족, 주민 참가, 전문성, 민간성, 공사협력. 공사협력을 바꿔서 민관협력이라고 바꾸지도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지역적합성. 이 정도의 줄을 쳐놓으시면 되겠어요. 다음에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업무가 쭉 해서 법으로 나와 있는데 여기까지는 제가 강의하지 않겠습니다. 여기까지 해버리면 이제는 부담스러워 공부하기 싫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했던 그 원칙까지 정도만 가지고 하고요. 또 그리고 사회복지사업법 33조 규정에 있는 앞 페이지에 있던 제일 밑에 있는 법조항을 출제된다라고 보고 둘 수 있다. 시군구협의회는 재량행위로 되어 있다는 것을 꼭 명심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는 우리가 오른쪽 페이지에 오면 지역사회복지관, 거기는 나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기는 반드시 나온다. 그러니까 사회복지협의회는 나올 비중이 크다라고 이렇게 표현하지만 사회복지관은 반드시 나오는 영역이 되겠어요. 사회복지관. 그래서 지역사회복지관, 사회복지관. 사회복지관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 보시면 사회복지관. 여기는 법적 근거가 사회복지관, 개요. 사회복지관의 기원은 인보관 운동에서 찾고 있는 거죠. 인보관 운동에서. 우리나라의 인보관, 우리나라까지 연역을 따져본다면 1884년에 런던 토인비올, 1886년에 뉴욕 글린길드, 1889년에 시카고의 헐하우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는 1906년에 원산 반열방, 그리고 1921년에 서울 태화여자관, 이런 등등이 우리의 역사에서 찾아볼 수 있는 지역사회복지관의 기원으로서 인보관의 흐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로 인보관. 사회복지관의 법적 근거는 사회복지 사업법에 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관의 법적 근거는 사회복지사업법이고 법적 성격은 사회복지관의 법적 성격은 사회복지 시설이 되겠어요. 법적 근거는 사회복지 시설이 됩니다. 사회복지관의 사업은 3대 기능별, 3대 기능 분류로 합니다. 3대 기능에 따른 분류로 합니다. 옛날에는 사업으로 5대 사업으로 나눠졌습니다만은 사회복지 사업법 개정이 되면서 여기에는
사례 관리 기능, 사례 관리 기능에 3대 사업이 있고, 서비스 제공 기능, 제공 기능에 4대 사업이 있고, 지역 조직화 기능, 지역 조직화 기능에 여기는 3대 사업이, 여기는 4대 사업이, 여기는 3대 사업. 그래서 사례 관리 기능, 서비스, 기능에 따른 분류로 되어 있다. 기능에 따른 분류가 되어 있다. 그래서 사업 분야가 10개의 사업 분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건 이제 구체적으로 좀 이따 한번 정리해 보기로 하고 한번 보겠습니다. 교재를 보시면 사회복지관의 개념 나와 있죠. 지역사회 내 일정한 시설과 인력을 갖추고 지역사회 내 자원을 동원하여, 인적 물적 자원을 동원하여 지역사회 내 문제를 중심으로 종합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복지 시설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자, 사회복지관 저는 뭐라고 했어요? 사회복지관 설명하면 지역 사회의 일정 시설과 인력을 갖추고 지역 사회 내 인적 물적 자원을 동원하여 지역사회의 문제를 중심으로, 지역사회의 문제를 중심으로 줄 바꿔서 종합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종합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줄 바꿔서 사회복지시설이라고 이렇게 정의하는 거예요. 지역사회의 인력과 시설을 갖추고 지역사회 내 인적 물적 자원을 동원하여 지역사회의 문제를 중심으로 종합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복지시설이다 라고 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죠. 사회복지사업법에 근거를 두고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역사회복지관은 중앙정부 관할이었습니다만 2000년 사회복지가 지방 이양산업으로 전환되면서, 지방이양산업으로 넘어오면서 이런 굳이 지역자를 붙이지 않아도 사회복지관, 그러면은 지역사회복지관이라는 것을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사회복지관의 기원은 인보관운동, 보통 우리가 인보관운동, 자선조직협회 그러면 개별사회사업의 기원이자 지역사회조직사업의 기원이다. 그에 비해서 인보관운동은 집단사회사업의 기원이자 사회복지관의 기원이라는 의미를 부여한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자, 우리 역사를 보면 이렇게 1906년에 원산 반열방, 원산 인보관운동에서부터 반열방이라고 적어놓으세요. 21년 서울 대화여자관 등등 이런 연역들이 있습니다. 페이지를 넘어가 보시면 사회복지관의 운영원칙이 나와 있습니다. 사회복지관의 운영원칙이 나와 있는데 거기 사회복지관의 운영원칙, 하나 때문에 지금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만은, 사회복지관은 지역사회의 인력과 시설을 갖추고 지역사회의 인적 물적 자원을 동원하여 지역사회의 문제를 중심으로 종합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복지시설이라고 했습니다. 당연히 지역성이지요. 지역성. 우리가 존스와 티마치가 제시한 것처럼 지역복지의 어떤 지역사회마다의 개별성, 지역사회마다의 개별성, 지역사회마다의 자기결정 등을 강조하지 않습니까? 개별화의 원리, 자기결정의 원리가 강조되는 것이 바로 지역성이 되겠고, 당연히 사회복지의 사회복지관은 전문성. 물론 개별사회사업이나 집단사회사업에 비해서는 전문성의 영역이 밖으로 도드라지지는 않지만 그래도 전문성이 감춰진 가운데 중심적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어야 되겠어요. 또 지역사회에서는 지역사회 자율성, 지역사회복지관의 자율성. 또 그러면 지역사회복지관은 또 중립성. 또 지역사회 내 인적 물적 자원을 동원하여 자원 활용. 어디 자원? 지역사회 내 자원 활용의 원칙.
또 그러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의 기관 간 협력성, 통합성, 기관 간 협력성으로 통합성. 또 그런가 하면 책임성. 당연히 사회복지관은 지역사회 내 문제를 중심으로 다루지만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하는 사회적 책임감을, 자유적 책임성을 준수하는, 수행하는 그런 역할이 되어야 되겠어요. 또 그런가 하면은 거기에 보면은 지역성, 전문성, 자율성, 독립성, 자원활용, 통합, 또 그런가 하면 투명성. 자, 이렇게 8개의 원칙, 투명성 액센트 주시고, 투명성 액센트. 다음에 통합성 액센트 주시고, 통합성 액센트는 기관 간, 아니면 지역사회 내 사회복지 관련 기관단체 간 협력성을 말하죠. 기관단체 간 협력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는 뭐가 없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욕구 충족의 다양성이라는 포괄성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포괄성은 없습니다. 투명성도 있고 중립성도 있고 기관 간 협력성이라고 할 때는 연계성과 같은 통합성도 있고 자율성도 있고 전문성도 있고 지역성도 있고 다 있는데 욕구 충족의 다양성이라고 할 때는 포괄성은 없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되게. 그래서 지역사회복지관 운영의 원칙에는 포괄성은 없다. 포괄성은 없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어요.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사회복지관 사업의 대상이 나와 있지요. 사회복지관 사업의 대상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중에 사회복지관, 당연히 사회복지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의 대상은, 서비스 제공의 대상은 지역주민 전체가 될 거예요. 그런데 다른 사회복지와 마찬가지로 남아 돌아가는 자원을 가지고 지역주민들에게 배분하지 않습니다. 부족할 수밖에 없는 자원을 가지고 지역주민들에게 제공될 수밖에 없는데 만약에 그것이 모든 지역주민들이 원한다면 누구부터 제공을 해야 되는가 하는 우선 제공 대상이 사회복지사업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의 우선 제공 대상이 거기 나와 있죠. 국기법상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노인, 장애인, 한부모 가족, 다문화 가족, 그 다음에 직업이나 취업 발전이 필요한 사람, 보호, 교육이 필요한 유아, 아동, 청소년, 기타 우선 제공이 필요한 사람, 어떤 지역주민 전체를 원칙으로 제공 대상으로 하지만 우선 제공 대상으로서는 이렇게 국기법상 수급자와 수급권자와 차상위 계층, 노인, 장애인, 한부모 가족, 다문화 가족, 취업이나 직업 발전이 필요한 사람, 보호, 교육이 필요한 유아, 아동, 또 청소년, 또 기타 우선 제공이 필요한 사람, 이렇게 해서 법으로 규정되기 때문에 여기도 B급으로 출제 대비를 하시고, 오른쪽 페이지에 있는 사회복지관 사업, 거기는 나온다라고 해서 이미 우리가 정리를 했습니다만 사례관리 기능, 서비스 제공 기능, 그리고 지역 조직화 기능 해서 사업을 먼저 기능별로 3분하고 기능별로 사례관리 기능에는 사례 발굴 사업, 또 그런가 하면 사례 개입 사업, 또 서비스 연계 사업, 이렇게 사례 관리 기능의 사업 분야로서는 3개의 사업 분야를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서비스 제공 기능에는 여기는 지역사회 보호사업, 또 가족기능 강화사업, 또 그런가 하면은 청소년이나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문화사업, 또 그런가 하면은 자활지원사업, 이렇게 4개의 사업을 서비스 제공 기능의 사업 분야로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 조직화 기능에는 3개의 사업 분야를 제시했는데 주민 조직화 사업, 또 그런가 하면은 주민 조직화 사업, 네트워크 사업, 복지 네트워크 사업, 또 그런가 하면은 자원 개발 사업, 자원 개발 및 관리 사업, 이렇게 3개의 사업으로 나오는데 이게 바로 출제되는 A급 영역으로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래와는 달리 사회복지관 사업은 먼저 기능별로 3분하고 그리고 각 기능별로 3개 사업 분야, 4개 사업 분야, 3개 사업. 바로 적어도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가셔야 좀 마음이 편하실 것이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음에 5번 재가복지센터, 재가복지봉사센터가 나와 있는데 거기 보면 재가복지봉사센터에는 개념에서 좀 여러분 체크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재가복지봉사센터 지역사회의 일정 시설과 전문 인력과 자원봉사자를 갖추고 아까 우리가 사회복지관에서는 지역사회의 인력과 시설을 갖추고 그랬는데 인력을 세분화하지 않았습니까? 시설을 갖추는 상황이지만 인력을 전문 인력과 자원봉사자로 세분화했어요. 그래서 일정한 시설과 인력을 갖추는데 인력을 구체적으로 전문 인력과 자원봉사자를 갖추고 필요한 재가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복지시설이다. 그래서 재가복지봉사센터, 재가복지봉사센터로서 이 지위를 해서 약간 인력을 세분화했다. 자원봉사자가 들어있다는 것을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재가복지봉사센터의 기능과 역할이 나와 있는데 자 여러분들이 거기를 쭉 보시되 운영원칙, 적극성의 원칙, 능률성의 원칙, 연계성의 원칙, 자립성의 원칙, 운영의 기본원칙 정도 여러분들이 봐주지 넘어가 보세요. 거기 넘어가 보시면 재가복지봉사센터에서 대상자의 범위가 나와 있지요. 당연히 재가복지봉사센터의 우선 지원 대상자는 지역사회의 저소득 계층을 우선으로 합니다. 지역사회의 저소득 계층으로 하되 구체적으로 보면 국기법상의 수급권자, 차상위 계층은 없습니다. 국기법상의 수급권자. 그리고 저소득층 가정으로 재가복지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무위탁 국가유공자는 유족. 그리고 3번 중에 표시하시되 신고시설생활자가 아니라 미신고시설생활자. 미신고시설생활자가 바로 재가복지봉사의 우선 지원 대상자가 되겠습니다. 미신고시설 대상자입니다. 장애인, 여성, 아동, 노인 등의. 또 그런가 하면 기타 재가복지 서비스를 필요하는 지역주민. 지역주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지만 우선 지원 대상자로서 재가복지봉사가 우선 제공될 수 있는 것은 국기법상 수급권자. 그리고 재가복지 서비스가 필요한 저소득층 가정의 대상자. 그리고 미신고시설입니다. 미신고시설 생활자, 기타 지역주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용은 이 정도 보시고 다음에 지역복지 실천의 추진체계로서는 사회복지 공동모금이 되어 있죠. 사회복지 공동모금이 있습니다. 사회복지 공동모금에는 근거법으로서는 사회복지 공동모금법이 있죠. 1997년에 사회복지공동모금법으로 제정되었다가 그리고 1999년에 사회복지공동모금효율법으로 바뀌어서 오늘날 진행되는 것이 사회복지공동모금이 되겠는데 거기에 보시면 1번의 의의를 가지고 보시면 됩니다. 사회복지공동모금이라 이렇게 되어 있죠. 사회복지공동모금이란 사회복지사업, 기타 사회복지활동의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사회복지 공동모금 효율법에 의하여 기부금품을 모집하는 것을 말한다. 우리는 사회복지사업법, 아직 법제론을 배우지 않아서 그렇습니다만 사회복지사업법에 보면은 사회복지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립, 운영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유유자가 사회복지 시설을 설치, 운영하고자 할 적에는 시장, 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어린이집과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영유아 보육에 대하여 국가 책임으로 국가가 설립 운영해야 되지만 그럴 수가 없어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유유자가 어린이집을 설치 운영할 적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사회복지 공동모금도 마찬가지로 사실은 국가가 해서 사회의 따뜻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사회복지 공동모금의 법적 성격은 바로 사회복지사업법에 근거한 사회복지법인입니다. 사회복지법인은 사회복지사업법 규정에 의해서 시도지사의 허가를 맡아야 합니다. 그런데 사회복지공동모금에는 보건복지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법인은 시도지사의 허가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사회복지공동모금에는 사회복지법인임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다 보면 2번에 보면 모금에는 정관을 작성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등기함으로써 설립한다. 그래서 보건복지부 장관의 인가사항이라는 것을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오른쪽 페이지에 오면 공동모금의 특징 나와 있죠. 사회복지 공동모금에는 순수한 민간운동입니다. 그 때문에 우리가 정책론에서 아마 여러분들 공부를 하셨겠지만은 사회복지 정책의 재원에는 공공재원과 민간재원이 있을 때 공공재원에는 조세도 있고 사회보장성 조세랑 사회보험료도 있고 조세지출도 있고 그렇습니다만은 민간재원에 자발적 기부금도 있지만 사용자 부담금이라고는 본인 일부 부담금도 있고 그런가 하면 사회복지 공동모금기금도 있습니다. 사회복지 공동모금 순수 민간이 운영하는 민간운동이 되겠어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민간운동이다.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하는 지역사회를 중심 기반으로 하는 순수한 민간운동이다. 그 때문에 사회복지 공동모금은 민간재원에 속하는 겁니다. 또 그러면 창구의 일원화를 원칙으로 하되 그로 인해서 운영의 효율성을 특징으로 한다. 그리고 사회복지 공동모금에 관련된 모든 관리나 배분에 관한 것은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개하도록 되어 있다. 또 전국적 협조를 도모한다는 특징이 있다. 바로 이런 것이 공동모금의 특징이 되겠어요. 페이지를 넘어가 보시면 거기에 사회복지 공동모금에 대한 그 업무가 나와 있지요. 사회적 기능보다는 거기 모금의 업무에서 여러분들은 사회복지 공동모금 효율법에 근거해서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는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는 4개의 실행위원회를 둡니다. 그래서 기획분과 실행위원회, 홍보분과 실행위원회, 모금분과 실행위원회, 배분분과 실행위원회 이렇게 4개가 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주시면 됩니다. 그 중에 출제되는 것이 바로 배분분과위원회가 중심이 되질 거라는 배분 사업이 되겠는데 배분 사업에는 4가지가 있습니다. 오른쪽 페이지에 보면 신청사업, 기획사업, 또 지정기탁사업, 또 긴급지원사업 이렇게 4개의 사업이 있습니다. 신청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각각의 개별적인 기관이나 시설에서 자기가 제안서를 제청해서 지원을 받는 것은 신청사업입니다. 개별 기관이나 사회복지시설이나 기관이 개별적으로 제안서를 작성해서 제안서를 제출함으로써 지원을 받는 것은 신청사업이 되겠어요. 신청사업에는 프로그램 사업과 그리고 기능 보강 사업이 있는데 특히 프로그램 사업이 곧잘 나와서 거기 보면 자, 신청사업, 자유주제 공모 형태로 복지사업을 신청받아 배분하는 사업. 다시 말해서 자유주제 공모사업이니까 개별 기관이나 시설이 개별적으로 제안서를 작성해서 제출해서 지원을 받는 사람이 신청사업인데 거기에는 프로그램 사업, 지역사회 변화와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중심으로 지역사회 변화와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을 중심으로 사회복지기관에서 계획에서 진행 예정인 사업을 프로그램 사업이라 하고 기타 기능 보강 사업도 있다. 그에 비해서 기획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의에서 기획한 사업에 신청을 받아 지원받는 것을 기획사업이라고 합니다. 거기 보면 모금회가 주제를 정하여 배분하는 사업 또는 모금회가 기획한 사업에 대하여 신청을 하여 지원받는 사업을 기획사업이라고 합니다. 그 외에도 지정기탁사업이 있고 페이지 넘어가 보시면 긴급지원사업도 있다는 것을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7번에 자원봉사센터 나와 있지요. 자원봉사센터에서는 여러분들 자원봉사의 특성 정도 제목으로 쭉 보시되 제목으로 9번에 함정이 있습니다. 개척성, 지속성 이런 거지만 개혁이란 말은 쓰지 않습니다. 개혁, 바꾼다는 것이 아닙니다. 현 체제 속에서 지원하고 돕는다는 자원봉사한 것이지 무슨 새롭게 만드는 개혁이란 말은 쓰지 않는다는 것을 9번에서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자원봉사 인증에 대해서 쭉 나와 있는데 자원봉사 인증 넘어서 여러분 자원봉사 활동 기본법을 한번 보세요. 페이지 넘어가서 자원봉사 활동 기본법을 보시면 자원봉사 활동 기본법 거기 오면 기본 방향의 2항 자원봉사 활동은 무보수성, 자발성, 공익성, 비영리성, 비정파성, 비종파성의 원칙 아래 수행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4번에 자원봉사 활동의 진흥정책은 민간 협력을 기본 정신으로 해서 추진되어야 한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3번입니다. 한국자원봉사협의회가 나와 있죠. 한국자원봉사협의회. 한국자원봉사협의회는 2항에 보시면 어떻게? 아까 사회복지공동모금회처럼 정관을 작성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등기함으로써 설립한다 되는 것처럼 여기 한국자원봉사협의회도 정관을 작성하여 인가를 받아 등기함으로 설립하는데 누구의 인가? 한국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보건복지부 장관의 인가지만 한국자원봉사협의회는 행정자치부, 행정안전부라고 돼 있. 어떤 중앙행정기관이니까 행정자치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등기함으로써 설립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인가사항이지만 인가자는 행정자치부 장관이라는 것을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8번에 드림스타트 사업과 아동발달지원계좌가 나와 있는데 모두 이것은 2007년도부터 시행된 겁니다. 모두 2007년도부터 시행됐다는 걸 알아주셔야 되는데 드림스타트 사업은 0에서 12세 다시 말해 임산부부터 초등학교 6학년까지라고 할 수 있는 12살까지의 취약계층의 아동과 취약계층 가정을 대상으로 하는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사업을 드림스타트 사업이라고 합니다. 드림스타트 사업이라고 한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1번에 정의 1번에 1번 그리고 지원자격 1번에 2번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접근해 주시면 됩니다. 역시 2007년도에 시작됐죠. 페이지 넘어가 보시면 아동발달지원계좌 이것도 역시 아동복지법에 근거해서 이끌어가는 사업으로 2007년도부터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18세 미만의 아동이 보호자나 후원자를 받아 3만 원 이내의 돈을 적립을 하면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똑같은 금액을 매칭 펀드로 적립해 놨다가 18세 이후 사회 진출할 때 사업자금이나 아니면 교육자금이나 또는 주택 구입자금 등으로 정해진 범위 내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즉 종잣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자산 형성 지원 사업을 아동발달지원계좌 디딤씨앗 통장이라고 하는 겁니다. 디딤씨앗 통장. 사업계획 1번에 나와 있고 사업계획 1번, 사업내용 1번을 통해서 조금 전에 설명을 했습니다. 사업계획 1번과 사업내용 1번으로 보시면 됩니다. 다음에 거연 8장에 주민참여가 나와 있는데 주민참여는 교재를 만들면서 다양한 것을 설명을 했습니다. 그중에 주민참여, 지역복지에서는 당연히 풀뿌리 민주주의의 출발점으로서 당연히 주민참여를 당연시합니다. 여기에서 출제가 되는 것은 바로 B급이지만 2번에 주민참여 효과 해서 가장 오른쪽 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이 있는데 긍정적 측면이야 틀릴 리 없고 페이지 넘어가서 보시면 부정적 측면이 출제될 영역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행정비용 증가, 지연 가능성, 주민 간 갈등 유발, 또 참여자들의 대표성 여부 확인 곤란 자 이런 것 등이 바로 주민참여에서 나오는 부정적 측면이지만 워낙 긍정적 측면이 그리고 민주라는 단어에 적합하기 때문에 바로 긍정적 측면이 더 크기 때문에 부정적 측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참여는 강조되고 있습니다. 자 출제가 되는 것이 바로 아른슈타인이 제시한 주민참여의 8단계입니다. 아른슈타인은 주민참여의 종류를 비참여, 형식적 참여, 그리고 주민 권력이라는 크게 세 틀로 세 개의 범주로 나누어서 비참여, 아예 지역복지를 이끌어가는데 주민 참여가 전면 허용되지 전면 배제되는 것은 비참여라고 하는데 그것을 머릿말만 가지고 조치라고 했습니다. 조작과 치료, 일방적으로 관해서 조작하고 일방적으로 관해서 문제 해결해버리고 그래서 조작과 치료를 이것은 비참여로 해서 머릿말로 조치라고 했습니다. 유형적으로는 지역 주민들의 참여가 분명히 있는데 있으나마나 모양새만 유형 사진 찍을 때는 주민들이 참여했지만은 있으나마나 주민 참여해도 똑같고 안 참여해도 똑같은 그것을 형식적 참여라고 하는데 거기를 머리말만 가지고 거기다 정보 제공 앉혀놓고 정보 제공 전화만 해도 인터넷 보내드는데 모아놓고 정보 제공하는 거. 다음에 상담 전문가로서 전문 지식과 기술을 가진 전문 정보를 가진 관해서 일방적으로 상담해 준다. 일방적인 거지요. 그다음에 효유. 이래서 정보 제공이나 상담이나 효유, 정상회는 형식적 참여의 범위에 아른슈타인이 제시하자면 포함시킨 겁니다. 그에 비해서 주민 권력에는 세 개가 있는데 협동,
또 권한 위임, 그리고 주민 통제, 이 세 가지는 주민들이 중심이 되어서, 주민들이 일방적이라고 말은 않겠지만 주민들이 중심이 되어서 지역 복지를 이끌어갈 때 주민 권력이라는 범위에 세 개를 포함시킨 겁니다. 협동관계, 주민 권력 위임, 그리고 주민 통제, 이렇게 세 가지는 주민 권력의 범주에 넣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머리말로 조작, 비참여, 정상회, 정보 제공, 상담, 회유는 형식 참여, 그에 비해서 협동, 권한위임, 주민 통제는 주민 권력, 맞으면 주민 권력,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놓치듯 밑에 조작과 정상회를 여러분들이 가지고 가시면 큰 도움이 될 겁니다. 다음에 주민과의 유도, 주민과의 유도하는 방법이 거의 델파이 기법, 명목 집단 기법, 브레인스토밍 다 하셨지요? 델파이 기법, 전문가법. 다음에 명목 집단 기법, 소집단 투표 의사결정 기법, 또 집단 사고를 통한 창의력 개발 기법으로서 브레인스토밍 다 했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지역복지 실천의 과정을 하면서 우리가 한번 정리를 했던 것입니다. 다루지 않은 것은 샤레트 방법입니다. 샤레트 방법. 지역 주민, 관료, 정치가들이 모여 서로 배우는 비공식적 분위기를 조성하여 지역사회가 느끼는 문제점들과 관료 또는 정치가들이 인지하고 있는 문제의 시각을 개진하여 상호 이해를 통해 일정 시간 내 합의된 제안을 작성하는 방법. 비공식적 휴합 등을 통해서 서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개진하고, 그리고 서로 잘못된 생각이나 잘못 받아들이고 있던 것을 서로 고쳐나가면서 대안을, 해결책을 강구하는 방법을 샤레트 기법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샤레트 방법 나온 지는 한 20년 된 것 같습니다만 어떤 이런 방법도 있다는 것을 봐주시면 되겠어요. 다음에 교재 목차상 시민운동과 비영리 민간단체를 했는데, 여기는 교재의 편제상 제가 넣습니다만 출제비 좀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마음 편하게, NGO란 단어 잘 아시지요? NGO란 단어 아시는 것처럼 이렇게 해서 특히 시민운동 잘 아실 것이고, NGO라는 비영리 비정부단체, NGO, NPO 다 이게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개념을 정립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른쪽 페이지에 보면 비정부기구 NGO 나와 있고, 비영리기구에서 NPO도 다 정리를 했습니다. 별표하실 것은 바로 거기 비영리 민간단체, NGO든 NPO든 비영리 민간단체에 갖춰야 될 조건으로 거기 보면 이윤 배분이 있어서는 안 된다. 정부 조직이 아니어야 한다. 공식성을 띈 것이어야 된다. 자주성을 갖춘 것이어야 된다. 자발적이어야 된다. 특정 정치 집단이나 특정 종교 집단을 위한 것이 아니어야 한다. 다 아는 것 같지만은 막상 또 시험지에서 보면 또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런 정도 개념은 아신 걸로 보고 이런 정도는 여러분들이 읽어주실 필요가 있다라고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좀 빠른 속도로 진행을 했습니다만은 지역사회복지론 2교시 3영역 지역사회복지론을 마감 진걸로 할 겁니다. 많은 것을 해서 여러분들이 만점을 맞고자 하실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합격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런 정도 가지고 가신다면 지역사회복지론에서 충분히 뭐 80점 이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더 가지고 가신다면은 더욱더 좋겠습니다만 오히려 다른 과목에 방해가 되지 않을까. 제가 강의원 정도 가져가시면 충분히 2교시에서 넉넉한 여분의 점수가 나올 걸로 보고 있습니다. 자, 이 시간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기회가 잡아지면 자 3교시 1영역 정책론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